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벌써 10년째 습관이 되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을 하다 보니 일찍 움직여야 하거든요. 아내 소연이 아직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나서 씻고 간단히 토스트 한 장으로 아침을 때웁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죠. 첫 번째 납품처인 중국집으로 향하면서 라디오를 틉니다. 아침 교통정보가 나오고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웁니다. 이런 일상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이거든요. 9시가 되면 대부분의 납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연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마주치곤 하죠. 고생했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 부부의 소통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연은 우리 동네 종합병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결혼한 지 14년째인데 아직도 저는 소연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모르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소연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둘째 딸 서윤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습니다. 준호는 축구에 푹 빠져 있고 서윤이는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평범하지만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내일 축구 경기 보러 와줄 수 있어? 준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묻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어디 가겠니?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소연도 옆에서 웃으면서 아빠가 제일 열심히 응원하실 거야 라고 거들어줍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근처 공원에 가거나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죠. 거창한 계획은 없어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소연도 그런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으니까요. 소연이 가끔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고 말할 때면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우리 가족의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회사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네 음식점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신뢰관계를 쌓았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윤이 적어도 좋은 재료만 공급하려고 하죠. 그게 결국 오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연과 저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지만 크게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소연이 워낙 온화한 성격이라 먼저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하지 않은 편이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연이 새로 생긴 동네 카페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대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래, 나중에 같이 가볼까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여겼거든요. 며칠 후 소연이 그 카페에서 산 커피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괜찮네요.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 하신대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목소리였지만 새로운 곳을 발견한 기쁨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연이 워낙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 성격이니까요. 그 카페 사장 윤영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처음 들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36살 정도로 보이는데 말씀도 차분하시고요. 소연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꺼낸 얘기였습니다.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로 여겼죠.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의 일상에 그 카페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커피 마시고 왔어요. 사장님이 책 추천도 해주시더라고요. 형석 씨가 클래식 음악도 많이 아시네요. 오늘은 바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윤영석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원래 사교적인 편은 아니지만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를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책이나 음악 같은 취미 얘기를 나누는 거라고 여겼어요. 형석 씨가 피아노도 치신대요. 어릴 때 배웠었나 봐요. 소연의 눈빛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육아 고민도 들어주시고 정말 이해심이 많으세요. 이런 말들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친분 관계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7시 전에는 항상 집에 오던 소연이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요. 형석 씨가 여행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시고요. 그날 밤 소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할까요? 오랜만에 새로운 자극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이 집안일과 직장일에만 매여 있었는데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내부는 나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더라고요. 그 순간 카페 안에서 소연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어요. 아마 윤영석이겠죠.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지인과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소연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여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만남이 소연에게는 좋은 변화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의 변화를 처음 느낀 건 카페에서 보고 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14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오늘 화장이 좀 진하네. 농담 삼아 물었더니 그래요? 별로 안 했는데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귀가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6시 반이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는데 7시, 7시 반으로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도 카페에 들렀어요. 형석 씨가 새로운 원두를 들여놨다고 해서 맛보고 왔거든요. 이런 식의 설명이 따라왔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아이들 얘기나 직장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윤영석과 나눈 대화 내용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형석 씨가 말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에만 익숙해져서 진짜 맛을 모른대요. 형석 씨는 정말 세심하세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면서 허브차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에 대한 즐거움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연이 결혼 후 자신만의 시간이나 취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일, 직장일에만 매여 있다가 이런 소소한 만남이 생긴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물어보면 직장 동료요 또는 언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평소보다 1시간 넘게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형석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여러 가지요. 책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요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왠지 들뜬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형석 씨가 정말 박식하세요. 여러 나라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소연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나도 언젠가 그 카페 가볼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연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굳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평소 같으면 같이 가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왜인지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핸드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자기 근처에 두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확인하고요.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내? 농담처럼 말했더니 업무 연락이 많아졌어요. 병원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면서 연락할 일이 늘었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왠지 변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며 외출하는 일이 생겼어요. 카페에 가서 책 좀 읽고 올게요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책 읽는데 3시간씩 걸릴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우정 이상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소연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연과 제 사이에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된 건 가족여행 약속을 어긴 그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처 온천으로 가기로 한 지 1달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어요. 준호와 서윤이도 무척 기대하고 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긴급히 납품해야 할 게 생겼다면서 꼭 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미룰 수 있는 일이었지만 평소 단골 거래처라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하루만 미루면 안 될까?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또요? 소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로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아이들에게 여행이 취소되었다고 알렸어요. 준호는 또야? 라며 실망했고 서윤이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찹찹했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거래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소연의 언니 미연 집에 보냈고 소연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친구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있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소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어디서 뭐 했어? 물어봤더니 형석 씨와 커피 마셨어요. 오늘 좀 우울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울해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날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소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도 시큰둥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봐도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소연이 새로운 옷을 샀더라고요. 평소에는 실용적인 옷만 입던 소연이 몸에 딱 맞는 블라우스와 치마를 샀더라고요. 옷 예쁘네. 언제 샀어?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다가요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그 새 옷을 입고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데? 카페요. 형석 씨가 새로운 원두 들어왔다고 해서 맛보러 가요. 저녁 시간에 굳이 카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직은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이 집에 온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설렘 같은, 흥분 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아니요, 그냥이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소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소연이 저에 대해 불만을 자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해요. 가족과의 약속보다 거래처가 더 중요한가 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이런 말들이 늘어났어요. 물론 소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에 너무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한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소연은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소연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내가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소연에게 무관심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곳이 어디인지도 대충 짐작이 갔어요. 소연의 언니 미연이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맡아달라며 소연이 미연 집에 왔을 때였어요. 소연이가 요즘 좀 달라 보이더라고 미연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할까? 표정도 밝아지고요. 좋은 일 아닌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생기거든요.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에요. 미연은 교사 출신이라 사람 관찰하는 눈이 예리했어요. 며칠 후 미연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연이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났나 싶더라고요. 그때야 저도 소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평소와 달라진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미연은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연이가 카페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혹시 규태 씨는 못 느끼셨나요? 소연이의 변화를요. 그제야 저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소연의 행동 패턴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귀가 시간, 복장, 화장, 핸드폰 사용 습관, 심지어 말투까지요. 모든 게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연의 조언에 따라 소연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외출할 때 시간을 체크해보고 돌아올 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소연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소연이 샤워하는 사이였는데 자동으로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떴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소연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카페 안에서 소연이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소연에게 오늘 점심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장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거거든요. 미영과 상의한 결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 카페에서 결제한 기록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다양했습니다. 점심시간, 퇴근 후, 심지어 주말에도요. 핸드폰 통화 기록도 살펴봤어요. 소연 몰래 확인하기는 했지만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모르는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소연이 내일 언니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에게 확인해 보니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소연이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미연도 더 이상은 소연을 감쌀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소연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탐정 소설 같은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소연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한 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연이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라고 아침에 말했거든요. 최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오후 5시쯤 거래처 일을 일찍 마치고 소연의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6시 정각에 소연이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분명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소연이 정말 별일 없이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의 차는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그 카페였어요. 소연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 8시쯤 드디어 소연이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왔어요. 윤영석이 분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소연이 말했던 대로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윤영석은 근처 주차장에서 각자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저는 소연의 차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대의 차가 향한 곳은 시내 외곽의 모텔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윤영석이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나왔어요. 윤영석이 소연을 안아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연이 11시쯤 들어왔는데 미안해요. 언니랑 오래 이야기했네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 본 상황인데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영석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소연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몇 거래처에서 제 식자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걸 추천받았다면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곳들이 생겼더라고요. 조사해 보니 그 다른 곳이라는 게 바로 윤영석의 지인들이었어요. 윤영석이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이규태 식자재는 품질이 별로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사업과 생활 기반까지 흔들려고 하는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윤영석은 소연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제 생계 수단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소연과 윤영석 모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보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소연과 윤영석의 만남을 며칠 더 추적해 봤습니다. 모텔 출입 장면을 몇 번 더 확인했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뒀어요. 두 사람이 길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윤영석이 소연을 안아주는 모습까지 기록했습니다. 윤영석의 과거도 조사해 봤어요. 알고 보니 이 동네에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거주지에서도 비슷한 일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듯 떠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여자들을 유혹하는 게 습관인 남자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윤영석의 전 여자친구가 우연히 제 지인의 지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윤영석은 계획적으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해요.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소연이 단순히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연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소연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패턴을 보니 윤영석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텔 결제 내역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특히 윤영석이 제 사업에 피해를 준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순은 윤영석부터였어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도 냈어요. 제 사업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영석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카페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영석의 카페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 사장이 남의 아내와 바람을 폈대. 결혼한 여자를 유혹한 나쁜 놈이래. 이런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카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새로운 손님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윤영석은 카페 문을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어요. 소연에게는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소연이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이혼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 소연은 친정으로 돌아가기. 소연이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소연의 친구들과 지인들 대부분이 저 편에 서더라고요. 소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규태가 너무 매정하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증거를 보여주면 대부분 수긍했습니다. 한 달 만에 윤영석의 카페는 폐업했습니다. 손님이 끊기면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건 석 달 후였습니다. 윤영석은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카페 폐업으로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이런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소연과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고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친정 집으로 돌아갔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주간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서윤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특히 서윤이는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자주 물어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만의 리듬이 생겨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후 일을 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패턴이 자리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식자재 납품업도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윤영석이 퍼뜨린 악성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떠났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오히려 제 상황을 동정하면서 더 많은 주문을 주는 곳들도 생겼습니다. 규태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단골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런 말로 격려해 주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한 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반찬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서 공부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반찬들을 메뉴로 정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표 반찬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도 했어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는 아빠가 만든 반찬이라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한 남자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잘 키우는 성실한 아버지로 평가가 바뀌었어요. 규태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들까지 잘 돌보시고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준호는 아빠,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서윤이도 처음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연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윤영석은 이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소연은 아직도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